저는 43, 미혼입니다. 형제 없이 외동아들로 자랐고 부모님 두 분 다 70을 넘기셨습니다.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이었기에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겨울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가셨고 검사 끝에 췌장암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한 지 13년.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지만 저는 나름 절약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22년도 6월 달에 외곽 수도권에 있는 20년 된 소형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마련했을 때 그래도 인생 잘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 오랜 시간 모은 돈을 털어 대출 없이 제 힘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제 유일한 자산이자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월세가 아닌 내 집이라는 안정감이 있었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의 병세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수술에만 3천만 원, 항암 치료와 입원비, 간병비, 약값까지 합치면 최소 1억 원은 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 두 분 다 보험이 거의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초적인 건강보험 외에 실비나 암보험은 전혀 없었고 치료비는 전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버겁고 외로운 일인지 처음 느꼈습니다. 이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땐 어떻게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살아계실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저는 제 전 재산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제 인생을 얼마나 무겁게 짓누를지. 아버지는 바로 다음 날 1차 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은 7시간 넘게 걸렸고 회복실에서 의식을 찾으시기까지 거의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야 라고 수없이 되뇌며 혼자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은 무거웠습니다.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후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하고 회복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리고는 예상 치료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차 수술비만 약 3천만 원. 입원비는 하루에 15만 원이 넘었고 중환자실 비용은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 1회당 약 400만 원, 총 12회 이상을 예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간병비, 약가, 방사선 치료, 검사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소 1억 원이 넘는다는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병원비가 나간다는 건 직장 다니며 병간호도 함께 하겠다는 각오로는 절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돈은 일단 어떻게든 된다 쳐도 직장은 어떻게 하지? 간병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제가 일하는 사이에 어머니 혼자 아버지를 돌보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고혈압과 무릎 관절 통증이 있어 하루 종일 병원에 붙어 있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간병인을 쓰는 것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하루 8시간 쓰면 월 300만 원, 24시간 체제로 쓰면 월 50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은 이야기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하면 가족이 24시간 지켜보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결국 저는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가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와 교대한 뒤 바로 출근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 차례 폐렴 증세까지 보이시며 집중 치료를 더 받아야 했고 그에 따라 치료비는 1억 원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다.
제 전 재산을 털어 부모님을 살리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전 재산으로도 버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저는 다시 은행 창구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차 수술 후 체력이 회복되자 곧바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주사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췌장암은 전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더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비싸더라도 가능한 치료는 모두 받게 해드리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 병원비는 어느 정도 보장되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실비보험은 기본적인 검사비나 입원비는 보장했지만 정작 가장 큰 돈이 드는 항암제와 비급여 치료는 거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간병비는 아예 제외 항목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병원에 오래 계실 수 없는 상황에서 간병인을 하루 8시간만 쓰더라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24시간 체제는 500만 원이 넘는다는 견적서를 보면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암보험은 없었냐고요? 없었습니다. 예전엔 몇 번 설계사에게 권유받은 적도 있지만 건강하니까 나중에 들어도 되겠지 하고 넘겼던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실은 계속 저를 몰아붙였고 통장 잔고는 이미 빠르게 바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2억 5천짜리 수도권 아파트. 제 전 재산이자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그 집에 담보대출을 걸면 혹시 나중에 잘못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엄습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2022년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LTV는 수도권 기준 최대 70%까지 가능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13년 차에 연소득도 안정적이었기에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금리 상환 기간 다 따질 여유가 없었고 조건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정 4.8% 금리, 20년 만기 분할 상환, 월 이자는 약 60만 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 병실 창가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도 이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됐어요. 그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되시면 다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 치료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1차 항암 후 상태가 조금 호전되는가 싶더니 3개월 후 다시 종양 수치가 올라갔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췌장은 예후가 불확실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과를 보며 추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치료가 끝날 줄 알았던 시점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간병비도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엔 주간 간병만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밤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결국 24시간 간병인을 붙였습니다. 어머니도 몸도 아프시니 오래 못 있고 힘들어 하셨고 저도 퇴근 후 계속 병원에 있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좀 버티다가 결국엔 간병인을 24시간 쓰게 된 거죠. 한 달에 5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간병비. 보험으로도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날수록 은행 앱에 떠 있는 다음 이자 납부일 알림이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60만 원이라는 금액. 예전엔 헬스장 6개월 등록비로 쓸 수 있던 돈이었고 혼자 살 땐 한 달 식비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매달 내야 하는 대가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체력도 바닥났습니다. 회사에선 여전히 주야 맞교대 근무였고 교대가 끝나면 병원에 들러 간단한 장을 보고 간병인 교대 시간에 맞춰 잠시 아버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는 그날 병원비, 약가, 간병비 계산서를 엑셀에 정리하며 다음 달 이자 계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가끔 오는 단톡방 알림도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소중한 주말, 소확행의 시간들이 저에겐 두통과 피로로 점철된 비극의 연장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 혹시 우리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월급도 나오고 대출도 문제없이 갚고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월급은 이미 치료비와 이자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달부터는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집을 팔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동산에 내놔보니 연락이 한 통도 안 오더라고요. 2022년 고점에 산 거라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병환이 한창일 때라 이사갈 여유도 그럴 정신도 없었고요. 결국 그 집은 팔 수도 없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자재를 잘못 세팅했고 그 여파로 1시간가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조장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너 왜 이렇게 멍하냐?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알았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머릿속엔 병원 생각뿐이었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와 병원비에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으니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였습니다. 사무실 쪽에서 불려가더니 대리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이자 돌려막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들렀다가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저는 그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팀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 그리고 혹시라도 일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더 무리해서 야근도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교대 근무로 체력이 바닥났고 주말엔 병원에서 잠깐 눈 붙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은 작업 중 멍하니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듣다가 동료가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날이 반복되자 회사에서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팀 회식에 꼭 불러주던 팀장님도 요즘은 단톡방에 저만 빼놓고 약속을 잡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내가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와중에 또다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셨어요.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조퇴계를 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선 어떤 눈으로 저를 볼지 걱정되었지만 그 순간은 아버지가 우선이었습니다. 일과 가족 사이에서 매번 선택을 강요받는 삶. 그 사이에서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추가적인 항암 치료와 검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결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멈췄습니다. 카드 한도가 이미 꽉 찬 상태였고 월급일까지는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간병인 급여, 약값, 병실 추가 비용 모두 카드로 돌려막아 온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제는 했습니다. 그날 밤엔 카드사 문자로 결제 실패 메시지를 받았고 며칠 후엔 연체 안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지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진짜 망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월급은 전부 이자와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생활비는 전부 카드에 의존하고 있었고 비상금이란 건 이미 오래전에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한도를 조금만 올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3개월만 유예해주면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돌아온 답은 간단했습니다. 고객님,
최근 결제 이력이 계속 한도 근접이라 한도 증액은 어렵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세상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고 저는 복도 구석에 앉아 신용카드 앱을 들여다보며 한도 조정과 연체 이자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선 요즘 말수가 적다는 말을 듣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가족분이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 다 제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고 돈은 계속 필요했으며 저는 점점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카드 결제를 미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간병비는 하루씩 밀리게 주고 약값은 병원비와 함께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고 생활비는 하루 두 끼로 줄였습니다. 점점 무언가를 미루고 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은 곧 제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도톰한 재질. 펼쳐보니 친구의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고시원 살던 시절 컵라면을 나눠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친구는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연애도 오래 이어갔고 이제는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청첩장 속 사진엔 정장을 입은 친구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예비 신부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혼식이 부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초대받은 그 결혼식에 무슨 얼굴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장도 제대로 맞춘 게 없고 봉투에 넣을 축의금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병간호로 1년 가까이 모든 걸 내려놓은 지금 저는 친구들과의 모든 삶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청첩장을 조용히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축하해. 일이 겹쳐서 참석은 못할 것 같아. 친구는 괜찮아.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라고 답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조차 내어주지 못한 사람은 저였으니까요. 며칠 후 결혼식 당일 저는 병원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병원 대기실은 북적였고 저는 그 안에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SNS에는 꽃길 사진과 웨딩홀 풍경, 축가를 부르며 웃는 영상이 올라왔고 그걸 멍하니 보며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인생이란 게 누군가에겐 축복으로 쏟아지고 누군가에겐 한꺼번에 고통으로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도 지우고 단체 대화방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지금 내 상태론 그들의 행복조차 감당이 안 돼.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 삶이니까요. 신용카드 연체가 시작된 이후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지출을 고민했습니다. 생활비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한 끼 두유, 한 끼 김밥. 출근길엔 도보로 30분을 걷는 게 일상이었고 간병비는 하루라도 늦게 주면 병원 측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병실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1인실에 계셨습니다. 면역이 약해지고 감염 위험이 있어 간호사도 1인실을 권장했지만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졌습니다. 1인실 비용은 하루 17만 원. 한 달이면 50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한 끝에 2인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환자분에게 폐가 되진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제 목소리엔 이미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이삿짐처럼 몇 개 안 되는 짐을 정리하고 침대를 옮기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인실 병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70대 초반 어르신이 계셨고 그분의 가족이 오면 병실 안은 금세 시끄러워졌습니다. 면역 때문에 조심해야 할 음식 냄새도 있었고 밤에 코를 심하게 고시는 날엔
아버지가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걸 보며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 카드값 230만 원, 이자, 납부 60만 원, 생활비 50만 원도 빠듯했습니다. 2인실로 옮긴 뒤엔 병원비가 2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아버지의 컨디션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의외로 크게 작용합니다. 환자분이 예민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실 복도에서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돈을 아끼다 보니 아버지의 회복이 더뎌졌고 그 사이에서 저는 매일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회사에선 조용히 잘 다니고 있었지만 출근길은 늘 피로했고 주말엔 잠들었다가 오후에 일어나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고 전화벨이 울리는 것조차 스트레스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핸드폰을 꺼두고 이불 속에 누워 병원에도 출근도 가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날이 많아질수록 저는 제 인생이 정말 끝나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인실로 병실을 옮기고 난 뒤 아버지의 컨디션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잠을 설친 날이 많아졌고 식사도 잘 못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젓는 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길어질수록 제 몸과 마음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열려도 저를 부르지 않고 단체 카톡방에선 중요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으며 제 업무는 사소한 단순 작업 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후배들에게 교육도 하고 파트 회의에서 발표도 하곤 했는데 요즘은 거의 말도 섞지 않고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대리님이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안 보인다. 뭐라도 이야기 좀 하지 그래.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조용한 편이라서요. 하지만 사실은 말을 하면 감정이 터질까봐 말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누군가 제 어깨를 토닥이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병원에선 상태가 더 나빠졌고 회사에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월급은 카드이자와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삶을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어느 날은 업무 시간에 멍하니 있다가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중력 떨어진다. 정신 차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사무실 단톡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업무 외 소통도 하기 싫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기장판 위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휴대폰도 꺼둔 채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가장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으니 비로소 내 공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복이 아니라 도망이었습니다. 점점 세상에서 숨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순간 저는 내가 이제 정말 위험하구나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초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빛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창백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거칠고 불안정했습니다. 간호사에게 급히 알렸고 의사는 곧장 검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CT, 혈액 검사, 심전도까지 모두 다급하게 돌아갔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폐렴 증상이 심해졌고 체내 감염 수치도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는 걸 권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중환자실. 그 단어는 곧 마지막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중환자실 입원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고 전광판엔 중환자실 병상 상황만 반복해서 뜨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쳤습니다.
휴대폰은 꺼두었고 회사에는 연차를 내겠다고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자 보호자 한 명만 허용된다는 말에 하얀 보호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손을 잡을 힘도 말을 할 힘도 없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는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괜찮아지게 해주세요. 그 순간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게 처음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막연한 두려움이었지만 이날은 그것이 눈앞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그대로 쓰러져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기계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버텼는데 이제 끝나버릴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후 제 삶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사는 연차를 냈다고 했지만 이미 휴가 일수는 다 소진된 상태였고 결국 무급휴가로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카드값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하루 30만 원을 넘겼습니다. 입원비, 약가, 간병비, 거기에 하루 2번 드나드는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운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비상금 통장도 해약했습니다. 친구에게 200만 원을 빌렸고 신용대출로 500만 원을 더 당겼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의미가 있을까? 출근은 했지만 업무 집중도는 떨어지고 팀원들과의 소통도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 대신 주차장에 앉아 김밥을 먹었고 눈치 보며 조퇴하고 병원으로 향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은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휴직 신청해. 회사도 입장 있으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정말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제가 버텨온 회사였고 월급 한 푼도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진지하게 사직서를 써봤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만 해놓고 여러 번 열어보다가 닫았습니다. 이걸 내면 끝이다. 그럼 월급도 못 받고 보험도 끊기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 하지만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도착하면 아버지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간호사는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밤 11시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휴대폰에 사직서를 써봤습니다. 몇 번이나 써보고 또 지우고 또 다시 쓰고 결국 다음날 아침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끄고 그대로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면 나도 무너진다. 그게 마지막 희망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2023년 2월의 어느 날, 그날은 평소보다 날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중환자실 보호복을 입고 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제가 손을 잡자 살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아, 고맙다.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가족이 없던 저는 삼촌과 사촌 몇 명, 직장 동료 몇 명의 도움으로 3일장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로 쌓인 빚은 7,300만 원이었고 신용카드 연체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병원 근처의 작은 모텔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아버지가 있는 곳이 아니었지만 어딘가 멀어지면 정말로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 같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TV도 켜지 않은 채 그저 벽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세가 밀려 전등이 깜빡였고 냉장고엔 아무것도 없었으며 세탁기엔 아버지의 마지막 셔츠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셔츠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개고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방 한 칸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엔 다시 출근을 시작했지만 말수가 줄고 사람들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아버지를 잃고 집도 돈도 삶도 무너졌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희미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2025년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갚아야 할 돈이 많고 삶은 여전히 고단하지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하셨던 마지막 말, 수고했다 고맙다. 그 말이 제가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신도 잘 견디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